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맨날 듣기만 하던 게 사연인데 제가 이렇게 직접 신청도 다 해보게 되었네요. 제가 겪었던 황당하고도 허무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을 찾다가 사연 채널의 문까지 두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의 첫 부분이 어땠는지부터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만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친구하고는 서로 무난하게 잘 맞았고 대화도 잘 통했으며 무엇보다 취미생활이나 관심사라고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흥미를 두는 지점들이 엇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암묵적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됐던 건 만난 지 2년쯤이 다 되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일상에 커다란 변화가 그때쯤에 일어났어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던 저에게 접근해 노골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드러낸 여자가 생겼던 거예요. 저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 그런 호감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초반에 저는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었고 오히려 얄팍하게 우물쭈물거리는 심리로 내가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즐겼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가 있는 몸이었고 더 이상 그 여자를 기만하고 농락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느 날 사실을 밝혔었죠. 죄송한데 그 마음을 못 받아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저에게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서요. 눈치를 곧 채실 거라고 생각만 하면서 직접적으로 여태껏 밝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용기가 없었네요. 민망해하면서 그 여자에게 사실을 밝혔고 거절의 의사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안색 하나 바뀌지 않고서 이렇게 대꾸했었죠. 그래서요? 네? 그래서라뇨. 저는 여자친구가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요. 저는 진작에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이 나이 또래 괜찮은 남자한테 사귀는 여자친구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아예 처음부터 예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잠깐, 그러면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저한테 자꾸 관심을 보이셨다는 건가요?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는 말이 세상에 왜 있겠어요?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다면 직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라서요. 여자친구분이 있다고 해도 저는 상관없고요. 자신 있어요. 저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상관이 있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양다리 같은 거 절대 못 걸칠 성격이거든요. 이쯤에서 그냥 마음을 접어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친구분이 문제라는 거죠?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 여자친구라는 분만 없었으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저는 대체 이 여자가 뭘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고개를 혼자 끄덕거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기는 했었으나 말로만 혼자 음산하게 중얼거렸을 뿐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진 않았었기에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해결이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이제 저를 안 찾아오나 싶었던 그 여자가 다시 저의 주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는 여자친구와 서로 피곤한 가운데 감정이 크게 상할 일이 있어서 처음으로 싸우고 말았었죠. 딱 그런 때 그 여자가 저에게 변함없이 다가와서 본인이 저한테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며 그런 말들을 해대니까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제가 못난 놈이었죠. 그 여자에게 흔들리며 넘어가려고 하다가 간신히 정신을 다잡고서 그만하자고, 더 이상은 얼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자 그 여자가 여태까지 본인을 가지고 논 거냐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해명을 해봤지만 그 여자는 오히려 더 말을 멋대로 해석해서 꼬아듣더니 제가 여자친구와 진작 헤어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제 여자친구에게 직접 연락까지 했습니다.
제 휴대폰을 잠깐 사이 몰래 가져다가 그 안에 담긴 연락처들을 다 뒤져본 모양이었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소름이 돋았는데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저와 헤어지라고 강요를 한 부분이 더욱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와 만나는 진짜 사랑은 본인이니까 제발 당장 헤어지라는 소리를 제 여자친구에게 엄청 해댔더라고요. 게다가 그 여자가 제 여자친구를 직접 찾아가서 온갖 난동을 피우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직장으로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 직장 동료들이 다 상황을 보았고요. 심지어 그 여자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댔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그 일로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충격에 빠진 여자친구가 무서워서라도 저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이별을 고했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뒤 이사를 가버렸어요. 저는 그제야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아, 내가 제대로 똥 밟았구나. 여자 하나 잘못 만나고 잘못 눈에 띄어서 이렇게 됐구나. 괜히 여자한테서 커다란 호감을 받는 기분에 취해서 우쭐거렸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죠. 그렇게 저는 상황만 보자면 웬 여자한테 잘못 걸려서 그 추파를 제대로 뿌리치지 못한 채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를 잃게 된 것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본다면 그 후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갔을 것 같나요? 뼈아픈 교훈을 얻은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참회를 하고 어떻게든 다시 기회를 얻어보았을까요? 쉽게 예측되는 전개라면 그 정도가 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아니었답니다. 제가 용서받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로 미안해요. 이럴 작전까진 아니었는데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서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봐요.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다른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못했나 봐요. 저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랬던 것이라며 눈물을 쏟았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다만 그 여자가 외향적으로 제법 미인 소리를 들을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빼어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딘가 청순해 보이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외모를 지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무릎까지 꿇고서 엉엉 우는데 아무렇지 않은 남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마음이 약해져서 이미 끝난 일에 이럴 필요 없다면서 일으켜주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여자는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싶다면서 저희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한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여기서 저희 가족들의 반응이 이러하였어요. 그 아가씨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나 보다. 욕심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하는 걸 보면 후회도 많이 하고 있나 봐. 처음에는 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에 당황하셨던 어머니였지만 그 여자에게서 직접 사과를 들으신 이후로는 마음이 달라지셨는지 어차피 그 인연은 안 될 인연이었기에 거기까지였던 거라고 하시면서 이왕이면 저를 그렇게나 생각해주는 사람하고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만 괜찮다면 그 여자와 정식으로 만나나 보라고 하였습니다. 괜히 양심에 찔리고 혹시 주위의 시선이 날카로울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거지. 그것만 아니라면 못 만나볼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한 저희 가족도 가족이었지만 바로 솔깃해진 제가 더 한술 더 떴던 것 같네요. 이래서 한 핏줄인가 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여자와 바로 아무렇지 않게 교제를 하는 것만은 참아할 수 없었는데요. 그 여자는 변함없이 저를 좋아해 주었고 3개월여가 더 지났을 때 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본 끝에 교제를 하게 되었답니다. 결국은 제가 그 여자와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채 안 지나서 결혼식을 올렸네요. 네, 이 이야기 속에 그 여자가 바로 제 아내였던 것입니다. 놀랄 노자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와 어떻게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지 이 과정을 알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시게 될 텐데요. 예상하시겠지만 결혼은 아내 쪽에서 무척 원했기 때문에 하도 밀어붙이기에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든가 강요에 의해서 끌려갔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다만 아내 쪽에서 항상 서둘러가며 상황을 진행해온 측면은 확실하게 있었네요. 똑같이 경기도 출신이었는데 처가는 평택이었어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었고 아내도 수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처음 만나던 때 저는 출근을 판교 쪽으로 한 지 1년 가까이 되어 가던 무렵이었고요. 그러니까 결혼하던 무렵에는 판교 방면으로 출근을 한 지가 벌써 2년이었습니다. 그때 기로에 섰죠.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살 집을 새로 구하게 되니까요. 이때 위치 선정을 두고 고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집값이라든지 그런 게 차이가 확 나니까 그냥 사는 건 여기 아래쪽에서 살고 출근만 판교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그래왔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지낼 자신이야 당연히 있지. 여러 고민을 해봤었는데 수원 쪽이 편하기도 하고 먼 길 출퇴근을 하는 것에 이미 적응을 하다 못해 이골이 슬슬 나고 있었기에 그냥 그것을 결혼 후에도 순응하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대략 어느 동네쯤으로 봐야겠다고 아내에게 말을 했었을 때 제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아내의 반응이 굉장히 격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당연히 판교 쪽으로 이사 가는 거 아니었어? 왜 계속 여기 이 동네에 사는 건데 이유가 뭔데? 당신 혹시 회사 그만둔 거야? 잘렸어? 이제 판교로 일 안 다녀? 제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다가 아내의 그런 반응을 맞닥뜨렸던 것이라 그때 정말 심장이 막 크게 뛰더라고요. 동시에 말문이 턱하니 막혔고요. 아내는 아주 화가 난 듯이 인상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심정을 가라앉히고 설명을 해줬었죠. 판교로 가지 않고 계속 이쪽에 사는 것으로 생각한 이유라든지 여러 장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예상외로 정말 단호하였어요. 듣기 싫어. 무조건 이사 가. 무조건 판교 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 왜 자꾸 판교를 고집해? 그 동네에 당신이 뭘 잘 아는 것도 없잖아.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건데? 가서 뭐 하기는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폼나게 판교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뭐라고? 나는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진짜 몰랐어. 내가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당신은 모르지? 나야말로 당신이 결혼하고 나서도 이딴 후줄근한 동네에 계속 살 작정인 줄은 정말 몰랐어.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놀랐을걸? 아내는 굉장히 단호하게 판교 쪽으로 이사가는 것을 고집하였고 수원 쪽에 계속 산다는 건 상상도 안 해봤다고 하면서 분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 실망했다는 표현도 서슴없이 내뱉더군요. 아내라는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아서 당황스러웠었고 또한 그게 너무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죠. 왜냐하면 저는 아내가 기본적으로 저를 많이 좋아하며 제 말이면 우선시해주고 다 따라주는 줄로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당혹스러웠는데 저희 부모님의 집 문제는 위치가 좋은 곳으로 최종 결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셔서요.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나니까 판교에 가까이 가서 사는 것도 확실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침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눈높이에 딱 맞는 매물들이 몇 개 나오게 되면서 일단 수원을 벗어나게 되었죠.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성남 끝자락의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아예 딱 판교에 살았으면 이제 어디를 가든 판교 산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좀 아쉽다. 판교나 여기나 사실 거기야 비슷해. 그래도 판교는 지금 여기보다 서울하고 더 가깝잖아. 아, 그게 중요한 거였어? 서울하고 더 가깝냐 뭐냐 그런 기준이 있었던 거야? 그런 건 기준이 있는지 물어보면 안 되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서울하고 안 가까이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조건 서울. 그게 아니면 서울 가까이에 살아야 이득인 거야.
당신은 가만 보면 세상 물정이나 그런 거에 좀 어두워 보여. 뭐 그런 점이 순박해 보여서 처음부터 매력적이라 생각했던 거지만. 아내는 정확히 판교에 살지 못하게 된 걸 아쉬워하였지만 그렇다고 신혼집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럭저럭 만족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어놓은 것이 아직은 많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신혼집을 구하는 것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들 장가 보낼 때 지원을 해주시려고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모아둔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친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저보다 3살 위의 누나는 이미 시집가서 애도 낳은 뒤였습니다. 매형하고 서울에서 만나 결혼한 사이였지만 일자리 문제로 부산에 내려가 자리를 잡았어요. 매형의 고향이 부산이었거든요. 또한 매형의 집안이 꽤 삽니다. 그러니 누나가 군말 없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산다고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시댁에서 원치 지원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받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누나 쪽으로는 돈이 나갈 구석이 없었어요. 오히려 받으면 받았죠. 부모님이 저한테만 이제 신경을 써주고 뒷바라지를 해주면 되었기에 결혼할 때 아끼지 않고 다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암만 되짚어봐도 두고두고 감사하고 죄송한 일이지요.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그 위대함을 제가 평생 뛰어넘는 일은 없을 듯 싶네요. 저희 집이 이런데 아내의 처가는 어떠했냐고요? 아내가 집에서 늦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위로 오빠하고 언니를 둔 3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형님이 아내보다 10살, 처형은 아내보다 8살이 많습니다. 그러니 아내만 혼자 나중에 태어난 자식이었던 셈인데요. 장인어른 나이 43살에 아내가 태어났다고 하네요. 타이밍이 아주 공교롭고도 신기했던 게 결혼하고 나서 별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금세 장인어른의 칠순잔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신, 우리 아빠 칠순이 올해인 거 알지? 뭐? 정말? 벌써 칠순이시라고? 내가 집에서 늦둥이라고 했잖아. 우리 아빠 나이 많다고, 70 넘겼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 나는 정확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들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 뭐 내가 듣고서 깜빡했나 보다. 장인어른이 연세에 비해 많이 정정하시고 동안이시네. 당신이 우리 아빠 칠순잔치 때 신경 좀 잘 써줄 거지? 볼 수 있는 사위가 당신뿐이잖아. 우리만 부부가 둘 다 참석하는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드려야지. 그럼 장인어른 칠순잔치 때도 처형은 혼자이신 거야? 아마 그럴걸? 형부가 바빠서 아마 그때도 한국에 못 들어올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당신이 잘해야 돼. 우리 아빠하고 엄마 기대를 엄청나게 하실 거야. 그래. 알았어. 뭐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게 해드리면 되는 거겠지. 장인어른의 칠순잔치 때 잘해드려야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당부를 아내로부터 일찌감치 들었을 때 내심 당황했었네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장 장인어른의 칠순잔치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미처 생각 못했던 바였거든요. 아내의 오빠인 형님은 이미 홍기가 꽉 차고도 나온 지 오래였으나 아직 결혼 전이었습니다. 원체 여자를 만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조용히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의 언니인 처형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느라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지내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도 제 손이 동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만 본 게 전부였어요. 그 말은 저희 부부의 결혼식 때도 참석을 안 했다는 의미였죠. 세상에 이런 가족 저런 가족이 다 있는 법이니 아내의 형제들이 그렇게 산다고 할지언정 그게 유별난 모습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평소에는 딱히 만날 일이 없으니 왕래하며 지내는 게 거의 전무해서 더욱 그런 쪽으로는 신경이 안 쓰였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칠순 같은 중요한 때 가족들이 똘똘 뭉치지 않은지 그것만큼은 좀 이상한 것 같네. 장남이 나서서 주도를 할 줄도 알고 그래야 좋은데 워낙 혼자 조용히 지내고 사위는 외국에서 와보지도 않고 그쪽은 장인 장모님께 전화나 자주 드리는가 모르겠네.
안 물어봐서 모르겠지만 왠지 안부 전화도 안 드리고 살 것만 같아.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다. 암만 해도 처가의 입장에서 의지가 될 만한 남자는 저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했었네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의 부적절한 유혹에 마구 흔들렸던 것만 봐도 그렇지만 조금만 상황이 저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금세 우쭐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처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아주 괜찮은 인물일 것이라 생각이 들자 스스로가 멋진 사위로 느껴져서 어깨가 으쓱했던 것이겠죠. 정말 골 때리는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인 표현을 써보자면 호구 잡혀서 지냈던 것 같아요. 처가와 왕래가 크게 할 일은 없었지만 예를 들어 방금과 같은 칠순 잔치 때라든지 그런 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들고 지갑도 활짝 열고 신경도 쓰고 정성도 쏟고 그렇게 했었네요. 제가 아니면 처가에서는 그렇게 나설 인물이 전혀 없어 보여서 그랬던 건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스스로 호구를 자처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당연한 듯이 마치 임무를 맡겨놓은 듯이 처가에 살신성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였으며 저는 그걸 홀린 것처럼 따랐다는 게 아주 코미디예요. 저는 판교 쪽으로 일을 나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제 아내는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궁금하시죠? 다름은 아니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도 그러했었고요. 아내는 경기도 소재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전공은 경영학과였으나 평범한 사무직과는 하등 거리가 먼 사회생활을 해온 바였습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두드리는 일이 적성에 안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회 경력을 이어가는 것에 별다른 도움은 안 되고 돈도 크게 안 벌리지만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적성에 맞았다고 보기에는 한 곳에서 꾸준하게 일을 해본 경력은 없더군요. 주로 몇 달 주기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 흔적뿐이었어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일을 하고 있었던 곳에서는 총 1년 3개월을 아내가 몸 담았습니다만 그게 최장으로 한 곳에 있어 본 것이었죠. 저와 사귀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그곳에 일을 그만뒀었어요.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서 새롭게 일을 구할 거라고 했었고요. 아내는 그 말을 지켰더랬죠. 저와 결혼하여 성남의 끝자락에 자리를 잡은 뒤 2달이 지나갈 무렵에 일을 구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서비스직 일이었고요. 초반에 그 일을 얼마나 의욕적이며 열정적으로 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미안한데 나 다음 달에도 주말에 한 주 빼고는 계속 일을 나가야 할 것 같아. 또? 당신이 주말 근무를 거의 했었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뭘 어쩌고 당신이 주말에 또 나가야 돼? 다른 사람들은 주말에 바쁘대? 주말에 안 쉬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 정말 너무하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일을 나가고 싶어서 그래. 요새 매장이 주말에 주로 바쁘잖아. 매출도 평일보다 훨씬 잘 나오는데 내가 주말에 나가서 열심히 좀 하고 싶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멀티가 잘 되는 사람이 없거든. 손님 응대도 하고 판매대도 관리하고 계산까지 다 동시에 실수 없이 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러니 내가 더 주말에 근무를 나가줘야지. 어? 잠깐만. 당신이 거기서 제일 신입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몇 년씩 일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몇 년 된 사람들도 있고 몇 달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내가 제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지. 뭐 근데도 내가 최고로 일을 잘하니까 나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잘할 줄 아는데 못하는 척 뺄 수도 없잖아. 나는 그러고 싶지도 않아. 내가 빠르게 익힌 근무 요령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 그러려면 내가 주말에도 나가면서 솔선수범하는 걸 보여줘야 할 것 같아. 당신이 그렇다면야. 그래, 열심히 한번 잘해봐. 대신에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지는 말고 살살해, 살살. 알았어. 당신 말 듣고 살살 해볼게. 아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의욕을 불태웠던지 모릅니다. 제가 오죽하면 쉬엄쉬엄 일을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계속 해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어느새 아내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평범하고도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되었구나 싶어서 속으로 흐뭇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솔직히 첫 만남의 모습이 썩 그렇게 적절하지는 못했잖아요. 첫 단추는 이상하게 끼웠었다고 보는 게 맞았죠. 아내하고 정식으로 교제를 해볼지 말지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고요. 결혼도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평생 같이 살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상황이 왠지 결혼 쪽으로 흘러가니까 하게 된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랬던 과거의 모습들이 있었기에 어느새 이렇게나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일상이 더욱 가슴 벅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일에 욕심을 내는 아내의 모습 또한 저희 부부와 결혼 생활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일을 시작했던 지 5달하고도 일주일 만에 아내는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어느 날 지치고 힘든 얼굴로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 오늘 일 그만두고 왔어. 퇴사하고 오는 길이야. 일을 그만뒀다고? 이렇게나 갑자기? 대체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게 사실은 나 여태 왕따를 당해왔거든. 처음에는 의뢰 겪을 수 있는 텃세라고 생각해서 참았었고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쭉 가졌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도저히 못 버티겠어.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라도 참고 일을 하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한계야. 정말로 미안해. 아니야. 그런 일로 왜 당신이 미안해야 돼?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인데. 괜찮으니까 사과하지 마. 나는 정말로 괜찮아. 당신이 걱정일 뿐이야. 아내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서럽게 우는 모습은 제 눈시울마저 뜨거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왕따를 당하는 내색 한 번을 안 해왔던 아내가 대단하기도 했고 동시에 그럼에도 제가 남편으로서 예민하게 눈치를 채주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둔하고 모자란 남편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반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인간관계에 대일 대로 되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성의껏 달래주었고 편하게 안정을 취하며 쉬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일을 안 다니고 그냥 그때부터는 집에서 쉬는 사람이 됐었던 것이고요. 아내는 다시 일을 구하고 누군가와 함께 근무를 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왕따를 시킨 거냐고 제가 물어봤었을 때 아내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대답해 주기를 질투를 사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서비스 직종의 특성상 여성 비율이 높잖아요. 아내가 일했던 곳은 특히나 전원 여성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내를 질투했다고 그랬습니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남자 손님들에게 호감 어린 눈빛을 받고 혼자 미소를 받고 심지어는 추파 비슷한 것까지 받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질투를 하여 왕따를 시키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 손님들만 상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남자 손님들에게 딱딱한 응대를 할 수도 없었기에 아내는 항상 일을 하는 동안 가시방석이었다고 그랬어요. 남자 손님들이 자꾸 아내에게만 상냥한 태도를 보이는 현상이 계속되니까 왕따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전말을 알고 났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제 안에 든 감정은 첫 번째로 난감함이었습니다. 여자들의 질투가 그렇게나 집요하고 악랄하다는 것도 놀라웠으나 남자 손님들이 그렇게나 제 아내에게만 호의적으로 굴었다는 대목을 제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히 일단 어이가 없고 화가 나기도 했었죠. 자기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그런 눈빛들을 항상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걸 좋아할 남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모든 과정이 다소 허무맹랑하게 들려서 맥이 빠지는 것 역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암만 생각을 해도 황당하더라고요. 나이 먹고서 사회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얄팍한 질투심으로 한 사람을 왕따시켰다는 대목은 우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었는데요. 제가 직접 아내가 일했던 곳에 찾아가서 따져보기라도 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한 아내가 아연실색을 하며 저를 말렸어요. 아니야, 그냥 찾아가지 마.
만약에 당신이 거기 찾아가면 나 그때부터 당신 안 볼 거야. 나 이거 진심이야. 내가 어린애도 아닌데 사회생활하면서 겪은 일로 남편이 나서고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따지고 들려고 해. 그냥 넘어가면 돼. 아내가 정색을 하며 그러기에 저는 다른 수 없이 납득을 했었네요. 아내는 그 후로 그냥 전업주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해서 쇼핑하고 장보고 가끔 친구 만나고 그러면서 지냈고요. 당연히 제가 외벌이로 혼자 출퇴근을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2달이 넘어가자 슬슬 제 안에 불만이 생기더군요. 왜냐하면 아내는 청소, 빨래, 요리 이것 중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던 때에는 차차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내가 일을 바쁘게 다녔었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기대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 시달리다 와서 피곤한데 제가 집에서까지 뭘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더군요. 아내한테 청소라도 맨날 똑바로 해달라고 제가 퇴근해서 그런 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피곤하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한숨을 내쉬었죠. 판교에 살았으면 출퇴근 시간을 아껴서 당신이 덜 피곤했을 텐데. 그거 얼마나 시간 차이가 난다고 그래. 그게 그거야. 작은 차이라도 엄연히 차이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아내가 아직도 판교 타령을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약간 마음이 상했었고요. 사람이 간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동물이니까요. 계속 저만 고생하고 저만 모든 걸 다 하니까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참다가 진지하게 분위기를 잡고서 아내에게 집안일을 똑바로 다 책임지든지 일을 다시 다니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자기가 아직도 직장 왕따를 당했던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데 왜 사람을 몰아붙이냐고 하면서 발끈했고요. 그러더니 며칠 후 임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아내가 오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생리를 안 하길래 임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병원에 가보니까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안 하는 거였더라. 그 앞에서 제가 너무 미안했고요. 스스로가 죄인인 듯 싶었습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고 제가 못난 놈이었구나 싶어서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성하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이었을까요? 많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내는 그때 이후로 점점 이상해졌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땠는가 하면 사람이 수시로 멍했고 볼 때마다 자고 있을 때가 많았으며 침대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기도 하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신경질을 내고 별것도 아닌 일로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을 잘하기도 했고 저를 향해서 밖에서 여자 만났냐고 헛소리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양치를 하고 있던 와중에 욕실 문을 열어젖히며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어요. 당신 방금 내 욕했지?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입을 헹구고 있던 참인데. 이 닦으면서 내 욕했잖아. 다 들었어. 누구를 바보라 알아? 그때 정말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가 대체 왜 이러나 싶었죠. 이상한 아내의 증세는 의부증을 동반하고 있었고 간혹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쯤에 제가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생겼는데요. 안 좋은 일은 원래 한꺼번에 오는 법이라고 하던가요. 아버지가 전에 앓으셨던 병이 갑자기 재발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하시더니 병원에서 내내 아버지의 곁에 계시다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현기증을 일으키며 쓰러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자 당연히 저는 걱정이 됐죠. 하지만 아내는 저희 집 사정에 신경도 안 썼고 계속해서 헛소리만 늘어놓았으며 이제는 저를 2집 살림한다며 엉뚱하게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내가 당신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 아내 때문에 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고요. 아내에게 병원을 가보라고 말을 하면 그때는 전쟁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병자로 몰아가려는 작정인 걸 모를 줄 아느냐 하면서 아내는 길길이 날뛰었거든요. 제 누나는 조카까지 두고 올라와서 부모님의 곁에 있어드렸기에 저와 비교가 됐어요. 부모님께 죄송하더군요. 왜 저는 이토록 부족한 자식일까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당연히 저희 가족들도 그때 다 눈치를 챘어요. 누나는 부부끼리 해결을 못 볼 것 같으면 제가 처가에다가 진지하게 말을 해보는 게 낫겠다는 조언을 주었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이상했으니까요. 듬직하고 믿을 만한 사이로서 그렇게만 지내고 싶었는데 아내의 안 좋은 이야기를 결국 처가에 낱낱이 고하게 돼서 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누나의 조언대로 이미 저희 부부가 둘끼리만 해결을 볼 단계는 지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모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장인 장모님 모두 말문이 막힌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이틀이 흘렀을 때 장모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목소리로 저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와 밝히게 돼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털어놓으신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학창시절에 극심한 따돌림을 당했었는데 그때 마음의 병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었다고 그러더군요. 성인이 된 이후 기적적으로 마음의 병을 회복하고 멀쩡해졌는데 가끔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망상에 빠질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건 역시도 나이를 더 먹으면서 다 사라진 줄 알았건만 아니었던 것 같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애초에 정신이 좀 아픈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게 되는 건가 싶어서 얼떨떨했습니다. 처가에서는 애초에 아내가 저한테 접근해서 매달렸던 것도 그때 정신병이 도져서 그랬던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일터에서 왕따를 당하니까 옛날의 아픔이 떠오르면서 아내의 증세가 확 심해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네를 속이게 돼서 정말 미안하네.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둘이 이혼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장모님은 아내를 설득하는 건 처가에서 책임질 테니 이쯤에서 조용히 이혼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차마 제가 아내의 아픔을 안고 가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습니다. 애초에 정신이 아픈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면 한숨만 나왔고요. 심란한 기분을 저희 가족들에게 털어놓았고 당장 이혼하라는 단호한 대답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고 당연히 그 집에서 이혼 깔끔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가족들이 입을 모았어요. 10년 넘게 산 부부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아직 애도 없는데 당연히 헤어지는 게 맞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 네가 그 정신이 아픈 사람을 평생 책임지고 갈 수 있겠어? 너 그럴 자신 있어? 누나의 질문에 저는 저절로 고개를 저어줬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울부짖으며 반대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놀라웠네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하기로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았는데 통제가 안 되고 주체가 안 되더라. 아내가 미안했다며 눈물을 쏟았고 그 앞에서 저도 울었습니다. 내가 잘나지 못해서 나도 미안해. 정말 인연이라면 우리가 혹시 다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각자 자리에서 인생 잘 살고 혹시라도 다시 만나지면 그때 만나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였으면 좋겠어. 살면서 내가 궁금하더라도 그냥 생각만 해주고 나를 찾지는 말아줘. 우리 인연은 여기서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자. 그렇게 해줄 거지? 아내가 저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서 안쓰러웠습니다. 슬픔 속에서 이혼을 했네요. 아내는 일단 요양을 하며 지내기로 결정을 한 듯 보였는데 자세한 건 몰랐습니다. 공허한 가운데에서도 일상은 흘러갔고 신혼집이었던 그곳은 반년이 지났을 때 처분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짐들을 다 빼던 도중에 아내의 물건을 구석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혹시 보내주는 게 나을 물건인가 싶어서 이혼 후에 처음으로 연락을 해봤더니 없는 번호라고 뜨더군요. 그래서 전 처가 식구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유일하게 전 처형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이 멍해지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네? 누가 죽었다고요? 이미 세상을 떠난 지가 2달이 다 되어간다니요. 전처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만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댔다던 전처는 세상을 떠나가기 전날
자기 가족들과 대판 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충격으로 현재는 전 장모님께서 몸져 누워 계시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부고를 바로 알려주지 않았었냐는 원망마저 입 밖으로 안 나가더군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었으면 그리고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을지 가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처가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물었던 저는 바다 위에 뿌려져서 자유롭게 여행 중이라는 대답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전처가 생전에 그걸 원했다고 하더군요. 그 바닷가 앞에 따로 찾아갔던 제가 전처를 향해서 미안한 심정을 전했었습니다.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앞으로 잘 살겠다는 다짐 역시도 전처가 잠든 바닷물을 보며 했었죠. 계속 내부에서 힘든 게 많았던 회사도 그 이후로 과감하게 그만뒀고요. 새로운 곳에 찾아가서 도전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직을 해낸 저는 열심히 입지를 다져가는 재미에 빠져서 바쁘게 살았네요. 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일을 열심히 하며 사는 모습에 지인들이 놀랐고 많은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선뜻 새로운 여자가 만나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재혼을 한다든가 하는 건 엄두도 못 냈었죠. 다행히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시고 누나 또한 걱정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건데요. 종종 연락하고 지내온 고등학교 동창 녀석하고 오랜만에 얼굴 보고 만나게 되었어요. 옛 친구는 오랜만에 만나도 안 어색한 게 신기하더군요. 한참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각자 일하는 이야기도 떠들었고 저의 지난 결혼 생활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틀 뒤였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갑자기 오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부모님께 좋은 식사를 대접하려고 진작 예약했던 곳에 와 있는 참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호텔이었고요. 저는 친구 녀석이 특급 호텔에서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는 걸 자랑이라도 하나 싶었건만 그게 아니었어요. 야, 내가 방금 누구를 본 줄 알아? 못 믿겠지만 이게 사실이야. 친구의 격앙된 목소리를 들었을 때도 감흥이 없었던 저는 다음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제 전처를 봤다고 하는 겁니다. 자리가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그쪽을 계속 볼 수는 없지만 방금 전에 분명히 저희 전처가 식사를 하러 온 것을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럴 리가 없었죠. 게다가 이 녀석이 제 전처 얼굴을 그렇게나 잘 기억하고 알아봤다는 대목도 이상했고요. 그러나 친구는 단호하게 바로 이틀 전에 저를 만나 대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 바람에 저의 전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인지라 절대 헷갈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식사 자리나 잘 마치고 들어가. 저는 태연히 가장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놓고서 당장에 그 호텔로 출발을 했어요. 뭐에 홀린 듯이 미친 사람처럼 그냥 호텔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레스토랑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고요. 제 아내였던 세상을 떠난 지 이미 3년이 다 되어가는 제 전처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참이었고 말끔한 원피스 차림이었으며 옆에는 정장을 빼입은 남자가 있었는데 저의 동년배쯤으로 보이더군요. 저와 눈이 딱 마주친 전처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완전히 확신했죠. 제 눈앞의 인물이 제 전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처는 옆에 있던 남자에게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말을 하고 재빨리 혼자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고요. 뒤따라가다 보니 전처는 화장실로 들어가지 않고 통로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린 거예요. 오랜만이야. 이런 데서 다 보네? 목소리까지 듣고 나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 죽다니? 누가? 당신 가족들이 당신은 이미 죽었다고 그랬어. 그래. 그냥 은유적으로 한 소리였겠지. 내가 왜 죽어? 나 지금 멀쩡히 살아있잖아. 장난해? 당신 유골을 바다에 뿌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그 바다에 가서 당신 추모까지 하고 왔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 앞에서 지금 말장난을 하는 거라면
당신 가만 안 둬.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은 그런 엽기적인 상황이었으나 저는 의외로 냉정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전처가 진짜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본능적으로 더 이상 농락당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확 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었다니. 이건 저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었고 그걸 넘어서 죽었다는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에 인간적으로 용납이 안 됐어요. 전처는 자기 가족들이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걸 본인은 몰랐다고 하였으나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당당했다면 옆에 있던 남자의 곁을 얼른 벗어나서 저를 따로 상대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전처를 향해 어디서부터 거짓이었냐고 그런 질문을 해버렸습니다. 억울하다며 울먹이던 전처는 제가 이렇게 말을 뱉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그럼 아까 같이 있던 남자한테 가서 다 말해도 되지? 내가 당신 전 남편이고 여태까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고 다 말해도 상관없겠네?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제발 부탁이야. 내가 진짜 이렇게 진심으로 빌게. 눈물을 후두둑 떨어뜨리며 전처는 무릎을 꿇은 것도 모자라 두 손을 모아 빌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동행으로 온 그 남자가 전처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겠더군요. 슬슬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고 다들 제 쪽을 수상하게 바라보며 전처가 피해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눈치였기에 그 자리에서 더 대화를 하는 건 무리였네요. 저에게 연락해서 모든 걸 설명하겠다던 전처였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틀을 기다려봤다가 아무 연락도 안 오길래 제가 먼저 전처가 식구들 번호로 문자를 돌렸어요.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체의 일상을 제가 건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다들 깜짝 놀랐는지 저에게 진실을 토해내더군요. 100%다 실토를 한 것은 아니었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서 알아낸 것까지 합쳐서 종합을 해보자면 전말은 이랬습니다. 전처는 정신병을 앓은 적이 없었어요. 전처의 친오빠는 전과자라서 결혼이나 평범한 생활이 어려웠던 것이었고요. 전처의 친언니는 자기 남편이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작에 이혼을 해서 혼자 애를 키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전처는 기본적으로 거짓말과 연기에 능하고 남을 이용해 먹을 생각밖에 없어서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더라고요. 결혼식 날 신부 측 하객으로 온 사람들도 거의 다 하객 알바로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것도 거짓이었어요. 오히려 다른 근무자들이 전처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힘들어했다더군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며 방심을 시킨 뒤 그 다음에는 편하게 계속 놀고 먹고 살려는 작정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임자가 있는 남자에게만 끌리는 이상한 성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나 접근을 했던 것이었고 제가 한없이 무른 성격인 줄 알고는 결혼까지 해도 좋겠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저를 평생 이용해 먹고 살 생각이었으나 전처는 새롭고 더 좋은 조건의 남자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고 이혼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혼까지 했었던 거예요. 전처가 남자들을 등쳐먹으면서 그 이득을 봐왔던 그 가족들은 계속 동조를 해왔고요. 호텔에서 같이 있었던 남자도 유부남이었는데 전처가 작정을 하고 미친 듯이 꼬여내서 결국 이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재혼을 앞둔 관계였고요. 그 재혼길이 막힐까봐 전처도 그 가족들도 전전긍긍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런 미친 여자와 미친 집안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긴 악몽을 꾸다가 비로소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이 미친 이야기를 저는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당장에 갚아줘야 한다는 소리를 들을 거라 예상했었지만 의외로 누나가 저를 말렸어요. 보통으로 미친 종자들이 아니야. 절대 평범하지 않아. 정상이 아니잖아. 그런 불효하고는 안 엮이는 게 상책이야.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우리 그냥 그쪽하고 상종하지를 말자. 그게 나아. 못난 저 대신 부모님께 항상 효도를 하면서 살아온 누나가 하는 소리였기에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수긍하였습니다. 가슴에는 화산이 끓었으나 똥을 거하게 밟았다 생각하고 인생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여기면서 그냥 전체에 관한 일은 영원히 뒤로 하였네요.
마음을 비운 덕분인지 저는 아주 좋은 인연을 만났고요. 저보다 집안이며 능력이며 모두 앞섰지만 착하고 겸손하기까지 한 지금의 아내와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가 식구들도 모두 매너가 넘치고 여유로워요. 그렇게 과거를 뒤로한 채 잘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정말 우연히 전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반신불수가 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뒤늦게 안 대목이지만 재혼에도 실패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자 개운하지는 않고 심란하더라고요. 그저 이게 전처의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인과응보가 정말 있는 걸까요? 남편은 요새 젊은 사람들 치고는 무려 형제가 4명이나 있는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외동딸인 저로서는 집에 그렇게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는데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남편은 성장하면서 한 번도 형이나 동생들과 싸운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예전부터 넓은 땅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한두 채씩 있는 부자 집안이어서 남편도 남편 형제들도 자라면서 돈으로 아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형제끼리 부모님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 가지고 미리 기싸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의 형제들은 그런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직접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서방님들을 보기 전까지는 남편한테만 전해들은 이야기가 전부였던지라 잘 실감이 안 났는데 결혼 허락을 처음으로 받으러 가는 날 저는 시부모님 정도만 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방문하기 직전에 남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동생들이 당신 궁금하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같이 있는데 괜찮지? 나를? 아, 알겠어. 사실은 안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미 집에서 저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제가 마음대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겸사겸사 그렇게 남편이 이야기하던 형제들 우애 감상이나 할 겸해서 좋게 좋게 생각하며 집에 가니까 이미 첫 광경부터 어지간한 집이랑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 부엌에 우르르 들어가서는 상을 차리겠답시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요리를 하고 온갖 부산을 다 떠는데 그냥 딱 그 모습만 보더라도 진짜 사이좋게 자라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 모습을 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식들 많은 때 한자리에 다 모이려면 명절이나 뭐 부모님 생신 같은 때 말고는 별로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 서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근데 당장 남편만 보더라도 주말이 되면 늘 동생들한테 전화를 걸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끼리만 만나서 근처 단골 술집에서 술 한잔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댁에 가서 가족끼리 다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죠. 당신 원래 이렇게 서방님들이랑 자주 만나? 근데 지금은 애들이 다 바빠서 예전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많이 못 만나는 편인데. 솔직히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낯을 조금 가리기도 하고 특히나 시댁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존재잖아요. 솔직히 어지간히 살가운 며느리들처럼 서방님, 서방님 하면서 얘기도 자주 걸고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애교도 부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격상 그게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식사 자리에 가서도 꼭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된 느낌을 자주 받고는 했습니다. 세아가 이것 좀 들어봐라. 네가 이거 좋아한다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특별히 만들었는데 많이 먹어? 물론 시부모님은 참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제가 아마 그 분위기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더 챙겨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서방님들도 형수님 하면서 제가 어떻게든 대화에 낄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편한테 슬쩍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은 이런 거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형이 나중에 슬쩍 물어보고 잘 챙겨드려. 우리야 뭐 아무 때나 만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자주 볼 필요는 없으니까. 맞아. 형수님은 형이랑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둘이서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고 싶을 수도 있는데 거의 매주 시댁에 와야 한다고 그러면 내색은 안 하셔도 조금 마음이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사람이 노력하면 뭐라도 된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그래도 동서들이랑 반쯤은 친구처럼 이야기도 하고 지내게 되고 시부모님한테도 예전보다는 조금 애교스러운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서방님들도 과거보다 훨씬 더 편해져가지고 이제는 가끔 심심하면 남편한테 먼저 우리 시댁 가서 저녁이나 먹을까? 하고 제의하게 되더라고요. 평생 북적북적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와서 그런지 이렇게 화목하고 분위기 좋은 가정 환경에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좋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 아닌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1, 2주에 한 번씩 시댁에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았지만 그 와중에 시부모님이 너무 자주 다투셨다는 겁니다. 형제들의 분위기와 시부모님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초반에는 엄청 놀랐어요. 내가 이 요리에는 후추 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들어요? 아니, 그깟 것 좀 까먹을 수 있지. 내가 요리에 후추 뿌렸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들어야 해? 아니, 그니까 처음부터 뿌리지 않으면 되지. 왜 뿌려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그럼 앞으로 당신이 이 사람 정말 진짜 기껏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했더만 자식들이랑 며느리 앞에서 이래야 해? 에이! 싸우는 이유가 엄청 중요하기라도 한 거면 말을 안 합니다. 두 분이 다투시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남들은 애초에 싸우지도 않을 만한 무척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셨어요. 너무 자잘해서 기억도 안 나는 게 태반인데 그나마 너무 이상해가지고 생각이 나는 것들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한 번은 두 분이서 거실에 앉아서 빨래를 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서들과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서방님들은 방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실에서 또 평소처럼 투닥투닥 다투는 소리가 나길래 가서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빨래 하나를 뒤집어서 갠 모양입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시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대체 빨래를 몇십 년을 갰는데도 이런 거 하나 구별을 못해요? 라며 타박을 했고 시아버지도 시아버지 나름대로 실수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날카롭게 구느냐며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죠. 아니, 왜 그니까 빨래 하나도 제대로 못 개냐고요? 으이그, 답답해. 뭐야? 이 사람이 지금 누구 보고 답답하대? 당신 요리 솜씨 별로인 거, 청소 제대로 못하는 거 여태껏 참아준 사람이 누군데? 뭐라고요? 누가 뭘 못해요? 지금까지 잘만 먹어놓고는 이런 어이없는 양반을 봤나? 그나마 서방님들이 일찍이 말렸기 때문에 두 분의 싸움은 그런 식으로 일단락됐지만 정말 그 사이에서 뭐라 해야 할지 너무나 뻘쭘하고 민망했어요. 이후에도 솔직히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딱 봐도 그때 싸운 여파로 냉정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죠. 또 한 번은 가족끼리 모여서 보쌈을 시켜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보쌈을 먹을 때 아무것도 안 찍어 드시는 스타일이고 시아버지는 반대로 일반 사람들보다 장을 더 듬뿍 찍어서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본인 먹을 보쌈을 젓가락에 짚고 쌈장을 푹 찍어서 그릇으로 가져가다가 시어머니가 딱 먹으려고 집은 보쌈에 장이 떨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장을 찍어 먹을 거면 좀 적당히 찍어서 가져가야지. 이게 뭐예요? 내가 먹을 보쌈까지 장이 묻었잖아요. 아니, 장 묻어서 먹기 싫으면 내려놓고서 다른 거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유난은? 유난이라뇨?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말도 못해요? 누가 말하지 말래? 그렇게 신경질 내면서 말하니까 짜증난다는 거지? 왜 그렇게 사람이 매사승질이야? 그날도 서방님들이 두 분을 말리느라 애쓰고 처음 한두 번이야 그냥 조금 예민하셔서 그런 거겠구나 싶어도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왜 두 분은 나한테도 잘해주시고 다른 동서들한테도 잘해주시고 남편이나 서방님들한테도 좋은 부모님인 것 같은데 정작 두 분은 사이가 안 좋으신 거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보, 혹시 어머님이랑 아버님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셔? 어째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싸우는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서 참다가 나중에는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들이니까 부모님이 왜 그렇게 자주 싸우는지 알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다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두 분 젊었을 적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좀 잘못을 해서 그래. 아버님이? 무슨 잘못을? 말하자면 긴데 말이야. 시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생기신 얼굴이었습니다. 게다가 옛날 사람 같지 않게 키도 크시고 저도 처음에 시아버지 얼굴을 봤을 때 인기 정말 많으셨겠다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잘생긴 사람은 얼굴값을 한다는 게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말인 건지 실제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랑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절, 그러니까 젊으실 적에 여자들이 꽤나 따랐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냥 여자들이 시아버지를 좋아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거야 누가 뭐라 할 수가 없겠지만 문제는 시아버지도 그런 인기를 즐기셨던 모양이에요. 여자들이 시아버지를 부르면 시어머니한테 말을 안 하고 나가서 놀다가 들어온다던가 심지어는 몇몇 여자들한테는 본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집 살림 같은 건 안 하셨다는 게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지 않는 거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모호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 엄만 이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정말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어. 워낙 아버지를 철석같이 믿으셨거든. 근데 엄마가 알게 된 계기가 참. 엄마와 예전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필 그 친구랑 바람을 피셨나 봐. 사랑한다 어쩐다 말도 하고 마침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던 우리 엄마가 그 장면을 딱 목격하면서 알게 된 거지. 친한 친구와 다른 마음을 품은 남편이라니. 얼마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모습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이 너무하셨네. 아무리 그래도 바람은 아니지. 아무튼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신 거야? 그렇지 뭐. 그 일 뒤로 아버지가 특별히 어머니한테 사과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옛날 분들이라 이혼까지 할 생각은 못 하셨을 거야. 게다가 자식들도 넷이나 있는데 그냥 애들 보고 어찌어찌 살다가 지금까지 온 건데 엄마 입장에서 그때 느꼈던 충격이 가실 리가 있겠어. 그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어머님께서 아버님에게 그토록 틱틱거리시는 건지, 아버님은 또 그걸 못 참고 그러시는 건지. 허나 어쨌든 저는 며느리이고 옛날 분들이라 그런지 그렇게 좋지 않은 사이로 지내면서도 이혼 이야기를 안 꺼내셨다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있었습니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내심 지금이라도 두 분이 사이가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요. 그 뒤로 별일만 없었다면 저는 분명 그 이야기를 언젠가는 잊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이 터졌죠. 어쩐 일인지 딱 남편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가 지나서 시어머니가 온 가족들을 소집했습니다. 보통 서방님들이나 저희 남편이 먼저 시댁에 가자고 이야기를 꺼내서 다 같이 모였지. 한 번도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를 부른 일은 없었기에 저나 남편이나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저희는 주말에 시댁에 가자마자 거실에 둘러앉아서 시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기로 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혼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랑 또 싸우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이라뇨.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나 정말 결심했어. 네 아버지랑 이렇게는 못 살아.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모두가 벙이 쪄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황혼 이혼 선언이었죠. 아니, 불과 얼마 전에 남편과 이야기해서 옛날 분들이라 이혼까진 생각 안 하신 것 같다느니 어쩐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 있겠지만 저는 두 분이 이혼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각자 저랑 동서들한테 참 잘해주시는 좋은 분들이었고 지금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도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두 분이 이혼해서 따로 살게 되면 아무리 모인다고 하더라도 이전만큼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길 수도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하셨어요. 남은 재산은 너네한테 미리 징해해서 줄 거고 몇 달 안에 너희 아버지가 여기서 나가기로 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 아버지, 정말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 그러기로 했다. 니들한텐 미안하다. 근데 다들 결혼했고 잘 살고 있으니 우리가 따로 산다 해서 니들한테 뭐 피해가는 거 없으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련다. 아버지,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저야 며느리니까 직접적인 가족이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남편이나 서방님들 얼굴을 슬쩍 보니까 진짜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이 역력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두 분이 이혼을 할 거라고는 예상치도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때 아버님을 보시더니 버럭 화를 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 그간 정말 참고 살았다. 나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참고 살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양반은 그런 거 고마운 거 하나도 모른다. 그거에 아주 질려버렸어, 내가. 어머니 말씀에 저희는 또 한 번 폭탄이 터질 것 같아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이 바톤을 이어가셨죠. 나도 마찬가지야. 질리긴 누가 질려. 나도 당신 참아주느라 머리가 다 빠졌어. 새하얘진 머리 안 보여? 이거 다 누구 때문인데 그건 생각 못하고 맨날 여편네가 돼서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당신이 나 남편 취급은 해준 줄 알아? 결국 또다시 싸움이 일어날까 저희가 겨우 말렸어요. 그날 그런 폭탄 발언을 듣고 애매하게 자리가 파해서 집에 가는데 운전을 하는 내내 남편도 영 심란한 얼굴로 한숨만 쉬고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신경이 쓰이나 보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참다가 터지셨나 보네. 마지막으로 나까지 결혼했으니 헤어져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그러고는 애써 웃는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안쓰러운 것도 안쓰러운 거지만 저도 시부모님이 다시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지길 바랬기 때문에 혼자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두 분 젊었을 적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아버지가 100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바람을 핀 것 자체가 속상하고 서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시아버지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안 했다는 게 더욱더 마음의 응어리로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어도 지금이나마 시아버지가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를 시어머니에게 한다면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문득 동서들 생각은 어떨까 싶어서 평소 유독 친하게 지냈던 셋째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 어머님이랑 아버님 이혼하신다는 거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두 분이 이혼은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 저도 그래요, 형님. 혹시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쌓이신 지난 일만 어떻게 잘 풀리면 두 분이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얼마 뒤면 두 분의 이혼이 진짜로 이뤄지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아이디어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역시나 시아버지가 과거에 시어머니에게 잘못한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저나 동서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앙금이 풀려야 이혼도 없던 일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러면 결국 시아버지가 본인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는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제가 또 한 번 생각을 해본 건데 일단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사과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말고도 뭐랄까 부모로서 감성을 자극할 만한 이벤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아버님의 아내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내 자식들의 어머니이기도 하시니까 자식들이 쓴 편지를 받는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조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확실히 동서가 어려서 생각이 자유롭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런지 동서 이야기를 듣자마자 딱 그거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럼 동서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시아버지 설득하는 일은 내가 할게. 괜찮으시겠어요, 형님?
사실 지금껏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와 단둘이 밖에 나갔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손발이 오글거렸지만 그래도 목표로 하는 것이 있었기에 최대한 어색하지 않은 척 준비를 끝마치고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아버님, 저랑 오붓하게 데이트나 할까요? 데이트? 우리 둘이서 말이냐? 시아버지도 제가 이런 요구를 할 성격이 아니란 걸 아는지 나와 계시면서도 얼떨떨한 표정이시더라고요. 일부러 모르는 척 시아버지 팔에 팔짱을 끼고 거리를 조금 걷다가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홍차 좋아하시죠? 여기 마침 홍차가 엄청 맛있는 곳이라서요. 홍차를 시킬게요. 그래, 고맙구나. 그렇게 시아버지와 마주보고 앉아서 조용히 차를 마시다가 시아버지도 좀 긴장이 풀어진 것 같은 분위기길래 그때 제가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 실은 남편한테 들어서 예전에 두 분 젊었을 적에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설마 제가 그 와중에 그런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는지 시아버지는 조금 놀란 표정을 하셨죠. 금방 멋쩍게 변했지만요. 그 모습을 보니까 시아버지도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도 알고 있었니? 네, 아버님. 근데 이건 제가 어머님이랑 같은 여자이기에 더 잘 아는 걸 수도 있는데 저로서는 아버님이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어떤 의도셨던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큰 상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제 남편이 아버님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이혼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봤자 무슨 신경이 쓰이겠어요. 하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봤다는 것이 화가 나고 슬프고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냐? 어머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아버님이 과거 행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머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저는 꼭 아버님이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로서 이 집에 들어왔지만 저한테는 어머님도 아버님도 무척이나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헤어지는 걸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버님 불러서 말씀드리는 게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처럼 저는 동서들이랑 서방님들이랑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모두 모여서 밥 먹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아버님도 어머님이랑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면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최대한 진심을 다해서 제 마음을 시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도 느끼는 바가 있는지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제게 물으셨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아가야,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하면 좋을 것 같으냐? 그제야 전 신이나 시아버지에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장 말로 하는 거는 아버님도 여러모로 정리가 안 될 수 있으니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자고. 이제 곧 어버이날이니까 그때 마침 서방님들도 편지를 써가지고 어머님에게 드리기로 했고 그때 아버님도 깜짝 이벤트로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하면서 어머님에게 사과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좋은 계획 같구나. 알겠다. 나도 그럼 그리할게. 결국 시아버지의 동의를 얻고 저희 가족은 어버이날에 맞춰서 오로지 어머니만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 몰래 다른 가족들끼리 모여서 편지를 확인하고 남편이랑 서방님들 어렸을 때 사진 같은 걸 모아서 영상 만드는 쪽 일을 하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엄청 부드러운 배경 음악도 깔아서 감동적인 동영상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부모님의 결혼 사진까지 클라이맥스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시련과 고난은 왜 항상 성공 직전에 등장하는 걸까요? 저희의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 일이 터진 겁니다.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연락이 오셔선 아가야, 미안하지만 난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요? 내가 사과한다 해도 이 사람이 바뀔 것 같지 않고 우리 사이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아. 그냥 원래 각자 가려던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버님, 잠시만요. 안 돼요. 하지만 제가 안 된다 해봤자 전화기는 이미 끊어진 후였죠. 아니, 이럴 수가.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애써 준비한 것들은 다 뭐가 되나요? 남편과 저는 물론이고 준비하던 사람들 모두 풀이 확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아버님께서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래? 또 싸움이라도 벌이신 건가? 아니, 이대로만 하면 어머님 마음이 그래도 풀릴 수 있었는데 이제 어떡해. 다들 대책 회의 겸 저희 집에 모여 있었는데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저녁을 먹겠다고 시키긴 했는데 먹는 둥 마는 둥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그때 서방님이 자기가 한번 알아보고 오겠다고 하더니 잠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서방님이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아버님이 서방님과 함께 멋쩍은 얼굴로 서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그래,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다. 아버님은 그렇게 저희를 모아놓고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이 여편네가 오늘 밥을 안 차려놨길래 대신 부엌에 들어갔다. 솔직히 같이 살게 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밥까지 안 차려놨으니 화가 났지.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더 크니 나라도 밥을 차려주려고 들어갔어. 근데 정성껏 다 차려놓았더니 밥은 안 먹고 갑자기 어딜 간다는 거야. 근데 차림이 이상했어. 평소 안 하던 화장을 하고 옷차림도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몰래 뒤를 따라가 봤는데 아휴, 니들한테 이걸 어찌 말해야 할지. 그 후 아버님의 이야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더라. 네? 너무 놀라서 전 그만 놀라다 살해에 걸렸고 남편도 서방님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은 한숨만 푹 쉬셨고 참담한 얼굴로 중얼거리셨어요. 자기도 믿기지 않는다고요. 아버지, 그게 진짜예요? 우리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요? 그래, 그것도 누구랑 만나는 줄 아냐? 내 친구랑 만난다. 아버님의 대답에 저는 모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예전에 아버님이 바람 피셨을 때와 같은 상황이 생기다니. 이걸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어머님께서 뒤늦은 복수라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버님 친구분을 좋아하시게 된 건지. 아버님은 심지어 그 친구가 자신의 중마고우라고 말하며 오랫동안 연을 이어온 친구라 말하셨습니다. 이름을 말하자 남편도 그분이 누군지 알더라고요. 아니, 그 아저씨가 엄마랑 그랬다고요? 말도 안 돼요. 내 두 눈으로 봤다. 둘이서 호텔로 들어가는 걸. 아무튼 애들아, 나는 더 할 말 없다. 이 계획은 없던 걸로 하자. 아버님은 그렇게 말하시곤 힘겹게 일어서시더니 나갈 준비를 하셨어요. 저희가 아버님을 붙잡고 좀 더 얘기를 더 들어보려 해도 아버님께선 더 할 말 없다는 듯 손살을 치시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흰 그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아버님 뒷모습만 바라만 보고 서 있었죠. 아버님이 나가시자 남편은 분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 친구랑 그럴 생각을 하냐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둥. 아니, 엄마도 그래. 어떻게 아버지 친구랑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아버지한테 화가 나 있다 해도 그렇지. 아버지 친구는 너무하지 않냐고. 남편의 말에 분위기는 더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렇게 저희는 암묵적으로 두 분이 정말 황혼의 이용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방님들이 가시고 나서도 그날 저는 남편과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의 불륜 행각을 믿고 싶지 않아 했고 때때론 화를 내며 분개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다 쓸쓸히 나가던 시아버지가 떠올라 가슴 한편이 아파졌고
이 사태를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졌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두 분의 이혼을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장을 보러 나가던 중 시아버지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며느라, 만날 수 있니? 내가 그리로 가마. 시아버진 저희 집으로 오늘 오겠다 하셨고 저는 급히 장을 보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갑작스레 오신다는 시아버지의 연락에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속으로 시어머니와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 가슴이 다 떨렸죠. 남편도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을 무렵 시아버지가 때마침 도착하셨고 아버님은 조금 불안한 기색으로 저희 얼굴을 쳐다보시더니 천천히 입술을 떼셨어요. 니들이 말한 계획 말이다. 그거 하자꾸나. 사과하고 싶다 네 엄마한테. 네?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이해가 도통되지 않았어요. 아버님 중마고우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 어머님께 왜 이제와 사과를 하고 싶다시는 건지. 하지만 아버님은 단호하셨어요. 이왕 하기로 한 거 끝까지 하고 싶다면서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어쨌든 잘못한 건 맞지 않느냐. 그건 사과하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니 그대로 하자꾸나. 아니, 아버지, 그래도 너네들은 준비하던 거 계속 준비해라. 어버이날에 보자꾸나. 배웅은 하지 말아라. 그러고 아버님은 뭔가 결심한 얼굴로 저희를 보시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나 남편이나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아버님 뜻이 워낙 강경하니 저희는 아버님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서방님들을 다시 불러 아버님 뜻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러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 준비하던 거는 마저 이어나가요. 서방님들도 저처럼 아버님을 이해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다 하니 그 뜻을 들어드리기로 했죠. 저희 계획은 이랬습니다. 여느 때처럼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다가 아무 말도 없이 어머님을 뺀 모든 가족이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머님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제가 나와서 미리 찍어둔 동영상을 틀고 남편부터 순서대로 짧은 편지를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시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나오면 그때 시아버지가 딱 등장해서는 본인이 쓰신 편지를 읽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흐름. 계획을 전부 짜고 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뀔지 안 바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대망의 어버이날, 시아버지와 이혼을 결심한 뒤로 굳이 가족들끼리 모이고 싶지 않은지 계속해서 거절하는 시어머니를 힘겹게 설득을 해서 온 가족이 이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평소처럼 재밌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웃고 떠들다가 제가 슬쩍 눈짓을 주면서부터 이벤트가 시작됐어요. 우선 남편이랑 제가 먼저 일어나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쟤네는 왜 갑자기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가? 벌써 다 먹었나? 어리둥절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저희가 있는 방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나머지 서방님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르르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는 동서들, 마지막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모두가 들어간 뒤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못한 채 얼떨떨한 어투로 말하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밖으로 나가서는 핸드폰과 거실 TV 화면을 연결해서 미리 찍어둔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시어머니는 TV 화면만을 뚫어지게 보다가 제 남편이 먼저 나와서는 편지를 읽자 무언가 자신을 위한 이벤트인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멀뚱히 화면을 보시다가 조금씩 눈물을 글썽이셨죠. 엄마, 저 아들 승환이에요. 엄마, 지금까지 저희 키워주시고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간 제대로 말 못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님, 저 미연이에요. 어머님, 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말도 잘 못하고 제가 성격도 무뚝뚝해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어머님이 저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덕분에 잘 적응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머님 잘 모시는 며느리가 될게요. 항상 건강하고 오래오래 제 옆에 있어주세요, 어머님. 얘네는 무슨 이런 걸 준비해. 남편과 제가 쓴 편지까지 전부 가벼운 낭독이 끝났을 무렵 드디어 동영상에는 시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방 근처에 서 있던 셋째 서방님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신호로 방문을 똑똑 두들기자 시아버지가 엄청 긴장한 기색으로 편지를 손에 쥔 채 거실로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떠듬떠듬 편지를 읽어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과거 내 잘못에 대해 한 번도 당신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던 것이 너무도 미안하오. 잘한 것 하나 없는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그렇게 뻣뻣하게 굴었는지. 당신이 이렇게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고 나서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오. 내가 정말 염치가 없는 놈이지만 부디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줄 수는 없겠소? 당신한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사랑하오. 더듬더듬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지만 진정성 가득하게 시아버지가 한자 한자 편지를 읽는데 한순간에 온 집안이 시어머니 눈물 소리로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서방님들도 어쩐지 애틋한 얼굴로 두 분을 지켜보았고 시어머니는 자식들 편지까지는 어떻게 꾸역꾸역 참으신 것 같았는데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편지는 견딜 수가 없었는지 엉엉 우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잘해봐요. 그렇게 다행히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는지 용서를 해주셨고 그날 두 분은 처음으로 저희들 보는 앞에서 뽀뽀까지 쭉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제야 저희를 불러 모아 머쓱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중마고우와 바람피는 걸 보았던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셨어요. 사실은 너희 만나 그 얘기라고 내가 중마고우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정말 내 아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지 말이야. 근데 모든 게 내 오해였더구나. 내가 그날 이 사람이 중마고우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말이야. 알고 보니 내 친구가 지 아내한테 이벤트인지 뭐시기를 준비한다고 호텔에서 뭐란 모양이야. 그걸 이 사람이 도와준 거고. 아내 말고 다른 여편 애들도 도와준답시고 거기 갔더라고. 사진으로 다 확인했단다. 난 그것도 모르고 괜히 오해했지 뭐니. 참 놀라운 반전이죠. 저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럼 그렇지 하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이 사람이 자기를 미행할 줄 꿈에도 몰랐다며 참으로 주책이라고 타박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다고 당신 친구랑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안 해요, 나는. 미안해. 다 내 오해였어. 그리고 이 양반도 참, 그걸 그렇다고 애들한테 다 말하면 어째요? 잠깐이지만 애들이 날 뭐라 생각하겠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다시 한번 사과를 하셨고 시어머니는 흘끗 시아버지를 째려보셨어요. 허나 다른 때보다 훨씬 살가운 타박이셨죠. 어쩐지 이제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놀리는 느낌이셨어요. 아무튼 애들아, 너네가 걱정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단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쨌든 너무 다행이에요. 두 분 이제 싸우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또 이혼하신다 어쩐다 하시면 그땐 저희가 두 분 못 헤어지도록 꽁꽁 묶어놓을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남편의 말을 끝으로 그날 저희 가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벤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시아버지께선 제가 이 이벤트를 생각하고 준비했던 걸 고마워하시면서 저를 불러 딸 같은 며느리 라고 용돈을 따로 챙겨주셨답니다.
우리 며느리 이쁘기도 하지. 고맙구나. 고마워. 아니에요, 아버님. 요즘은 별일 없으시죠? 그럼 어젠 네 시어머니가 나 좋아하는 순두부찌개를 한가득 해주었단다. 백화점에 가서 옷도 한 벌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요? 어머님 짱이신데요.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가요, 아버님. 그래, 그러자꾸나. 아버님 얼굴도 어머님 얼굴도 그야말로 활짝 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두 분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세요. 동네에서 자칭 타칭 금술 좋은 부부가 되셨죠. 어딜 가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다니시고 아버님이 다른 남자 보지 말라고 질투도 하시고 어머님은 팔불출이라 그러지 말라 하시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이벤트를 하기 전까지는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잘 통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오순도순 명절을 지낼 수 있어 좋습니다. 앞으로 두 분 두 번 다시 싸우지 않고 평생 이렇게 알콩달콩 백년해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언제나 그 옆에 있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님, 아버님.